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저 잘 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건가? 뭐 명품을 살 수 있으면 잘 사는 건가? 가지고 있는 옷이 여자분들은 가지고 있는 옷이 많으면 잘 사는 건가? 사실 어떤 기준으로 잘 산다는 것일까? 잘 산다는 삶의 기준이 뭘까? 사실 WWF에 합류하기 전에 저는 사기업에서 이제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사기업은 아시다시피 경제적 지표를 따라가는 곳이잖아요. 매출이 얼마느냐,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사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거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 GDP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뭐 행복 지표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계속 GDP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런 그 경제적인 성장만을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추구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제 지표는 과연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무엇을 보장할까?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그런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를 같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 그래요. 우리의 삶은 자연과 환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자연을 이용한 자원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짜로 얻고 있는 공기. 왜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맑은 공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공기, 또 물, 먹거리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자연 자원으로부터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원들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 거리죠. 유한한 자원. 우리는 현재 어,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보면 이게 유한하지 않은 무한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 지표에 자연을 얼만큼 어떻게 쓰는지 그런 유한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해온 것이죠.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 방식이 계속된다면 결국 자원은 고갈되고 오염되고 더 이상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경제 포럼 보통 WE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연계 리스크 증가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르면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50%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경제 지표에 포함이 되는 것들만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숨쉬는 공기, 그것 경제 지표에 우리가 포함시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제 지표에 포함을 시키는 것만 고려해도 50% 이상의 GDP는 자연 자원에 의존을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 변화, 자연 파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소비와 투자를 반영하는 현재 GDP는 자연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자연의 혜택과 가치를 따지면 자연이 파괴될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 또한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현재 우리가 처한 자연의 위기는 어떠한가? 우리는 얼마나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연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 발자국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의 양을 그 자원의 생산에 필요한 면적으로 환산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내용을 보시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태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는 생태 발자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생태 용량보다 생태 발자국이 작아야 또는 같아야, 그죠? 같거나 작아야 지속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1970년대부터 인간은 생태 용량보다 생태 발자국이 더 큰 그런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 발자국이 넓을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점점 더 갭이 커지잖아요. 그죠? 적자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본부에서 이제 발간한 생태 발자국 보고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우리는 뭐 우리 한국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닌 거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 개발을 열심히 했고 수출 위제 산업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까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중에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향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가진 생태 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58위인데 우리는 생태 발자국의 전 세계적으로 14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있는 생태적인 용량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나라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자, 결국 생태 용량을 초과해서 자원을 소비하게 되면 자원이 재생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빨리 소진하게 되고 갈수록 자원의 양도 줄게 됩니다. 매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Earth Overshoot Day라고 합니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1년 동안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생태 서비스를 다 써버리게 되는 날이에요. 1987년에는 12월 19일이었던 반면 지난해 2021년에는 7월 29일로 그게 당겨졌습니다. 아까 생태 용량 갭 보면은 그 그래프를 보면은 뭐 금방 이제 예측하실 수 있잖아요. 즉 1년간 사용할 자원을 7개월 만에 다 써버리는 것이고 약 5개월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가불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좀 가불을 해서 쓰다가 가시면 되지만 남아있는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할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식을 가진 저 입장으로서는 미래 세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래 세대인 여러분께서도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별 조건에 따라서 올해 국가별 생태 초과의 날은 카타르가 2월 10일로 가장 빨라요. 우리나라는 4월 2일입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빠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사용할 자원을 거의 3개월 만에 다 써버리는 셈입니다. 인류가 1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약 1.6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 이상의 지구가 필요하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구가 한 개인 것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초과를 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현 세대가 발전하면서 사용하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보존한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즉,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까지 함께 고려해서 자원을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쓸 돈이 없다고 카드 빚을 계속 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파산하고 마나요? 지구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량을 넘어 계속 사용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세대한테 엄청난 빚을 지고 가는 게 되는 거죠. 자식한테 빚 물려주는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래로 가야 할까요? 자연의 혜택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빨리 알고 아는 것만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아는 것이 시작이고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생태 발자국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라는 목표를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생산과 소비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자원 순환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구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며 소비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개념을 꼭 오늘 좀 가슴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생산과 소비는 지속될 것이에요. 아무리 오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원이 필요하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자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활을 하는 한 자원을 사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물질을 써야 되나 하는 또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쩔 수 없이 만들고 소비를 해야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소비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하는 생산과 그 소비 방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사실 한국에서는 사실 1950년대 이전에는 소비가 미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소비가 거의 미덕인 것처럼 살아왔고 그 소비의 경제 모델 방식이 이런 선형 경제 모델 방식이었어요. 즉 대부분의 생산과 소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을 캐내고 추출하고 그죠?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원을 캐내고 추출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환경이 훼손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자원 자체가 유한한 거잖아요. 그리고 폐기물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형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문제, 자원 소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제 모델이다. 그죠? 이거는 뭐 생각만 해도 아 이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순환 경제 이제 모델입니다. 순환 경제의 모델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떠오르는 대안이고요. 이제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선형 방식의 모델과의 차이점은 가급적이면 물건의 탄생부터 이 소멸까지 전 생애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생산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일단 자원을 예를 들어서 농산물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 때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려면 이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죠. 순환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재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디자인, 이거를 순환을 하려면
복합 재료가 사용되면은 어려울 것이고, 또 이것들이 모듈로 막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은 순환이 어려울 것이고, 자,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그러면 사용하는 재질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거를 낮추기 위해서 디자인도 다시 해야 되고요. 또 재이용할 수 있고, 또 다시 수선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져야죠. 제품의 수명 자체도 길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품 수명이 다 해서 이제 그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끝났을 때는, 그 수명을 다 했을 때는 리사이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웨이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뭔가라도 리커버를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물건의 탄생부터 사용을 하는 전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순환 경제의 핵심이면서, 오늘의 주제가 Life Cycle Assessment잖아요. LCA. 그것도 결국은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환경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옵션 중에서 가장 최적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의 사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평가를 잘하는 것부터 시작.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선택하고 해서 이제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줘야 되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평가를 제대로 된 것들을 선택을 하는, 그것들이 또 소비자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측정할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수익이라는 숫자, 경제적인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만큼 최소화하는지, 그런 지속 가능성을 이제 평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경제 시스템의 거시적인 변화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까지의 경제 방식을 우리가 거부하기 시작해야 된다. 선형 방식 경제 그 방식은 우리가 거부하고 이 순환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 입장에서 또 기업 입장에서 굉장한 불편함을 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잖아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선택도 지금은 복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복잡한 것을 조금 이제 편리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이라든지 관리된 제품을 인증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인증 제도도 사실 잘못된 인증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증 기관이 제대로 된 평가 항목으로 인증을 했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이그젬플을 지금 이게 드리는데, 국제적으로 그 인정을 받는 기관에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내리는 인증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드릴게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에서 잡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자원량이 얼만큼 된 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어업을 했는가에서부터 그런 그 배에 탄 선원들의 복지는 어떠했는가, 인권은 어떠했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해서 주는 서티피케이션이 MSC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우리 양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식에 주는 이제 ASC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양식하는 과정에 어떤 거를 먹이로 썼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거는 처리를 잘 하고 있는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인권은 어떤가, 그 지역에 다른 폐해를 끼치는 것이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주는 게 이제 ASC 같은 게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팜유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팜유 굉장히 여기저기에 많이 써요. 여러분도 팜유를 개인적으로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팜유가 사용량이 엄청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팜유가 주로 어디서 생산이 되냐면 열대우림에 가까운 곳에서 생산이 돼요. 그러면 그 열대우림은 사실 생물 다양성의 보고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어떤 곳은 그러니까 누구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저희는 그거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아까 SEA를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드렸잖아요. 근데 보면 어떤 데는 열대우림을 깎아내고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 다음에 그럼 불을 지르면 얘네 우리 화전민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농사 짓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불을 질러서 그게 이제 비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농사를 짓다가 이제 더 이상 관리를 잘 제대로 안 하고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땅에 기가 다 소진한다는 것처럼 농사의 작물이 좋지 않으면 그걸 이제 그냥 놔두고 황폐화된 식으로 놔두고 다른 곳에서 또 나무를 베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농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싸니까.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가? 그 농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권은 제대로 하는가? 아니면 지역에서 같이 써야 될 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거는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냥 이 예만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을 평가합니다. 저희는 그 의식주에서 소비하는 게 자원이 가장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그 인증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파급력이 좋겠죠. 그리고 기업은 소비자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 기업은 더 그렇게 하고 싶겠죠. 물론 기업 스스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여러분 스스로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고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즉 LCA 자료를 보고 또는 이런 그 과학적인 방식으로 지속 가능 인증을 하는 기관에서 주는 이 평가를 보고 그런 선택을 한다면 지속 가능한 제품을 사는 것을 기업의 신호로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신호 굉장히 중요하죠. 신호를 제대로 된 신호를 줘야 됩니다. 잘못된 신호를 주면은 이제 역으로 가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 큰 힘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준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정부 정책을 하시는 분한테도 신호를 줘야 되고요. 기업에서 생산과 그 유통을 하시는 분한테도 신호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같이 실천을 하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제언입니다. 감사합니다.